그, 오늘도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우리의 소득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강의를 맡은 김민수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컨텐츠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퇴직연금의 개요와 그리고 퇴직연금 도입 실전 그리고 운영 제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임금피크제 솔루션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거 하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여기 저희 제목에 맞춰서 추가 소득 창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셔서 그에 따른 것들도 좀 오늘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보다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그거를 좀 보강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올렸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그 부분은 좀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좀 대신한다는 점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면, 현재 저도, 이제 미래은퇴설계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개인 자산관리와 그리고 법인 자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 컨설팅 하는 회사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GA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퇴직연금 관련돼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투자권유 대행인 내지는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골든트리라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뭐 공사공단, 지자체에서 강의를 좀 다수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수준이 70에서 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14년부터 가입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여야 의견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의 50.2%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지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내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퇴직연금 운용을 돕기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10년 넘게 나눠 받을 경우 세금도 한 번에 받을 때의 70% 수준에서 60%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네, 짧게 동영상 보셨는데, 아이고, 제가 넘길게요. 지금 다양하게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퇴직연금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퇴직연금 제도 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근로자가 운용, 은퇴 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화 제도이고요.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DB형,
확정 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퇴직금 제도였어요. 이제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제 그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크게 나눠져 있는데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뉴스 보도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 DC, IRP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고객님들 이제 뵙게 되면 특히 뭐 근로자분들을 뵙게 되면 나는 DB형으로 가입돼 있고 뭐 나는 DC형으로 가입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고 만약에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시면 우리 사업장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DB형을 가입했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DC형으로 우린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는 DB가 뭔지 DC가 뭔지 또 IRP는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오늘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퇴직급여를 사내에 유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외에 유치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랑 다른 건 우리가 말에 나와 있다시피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죠. 뭐 일부 근로자들은 나는 한 방에 받는 게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길게 우리가 이제 어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길게 받는 거를 지금 뭐 나라에서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사내 유치를 해서 예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유치하게끔 나라에서 제도를 정비하는가를 또 좀 보시면은 여기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사회 적립으로 수급권 확보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쉽게 아마 유치하실 수가 있을 텐데 퇴직금을 사내 유치를 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사내 예치를 할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크겠지만 회사 운영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 적지 않은 이게 근로자당 뭐 12분의 1씩을 이제 퇴직금 제도에 의해서 예치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근로자 1인당 12분의 1씩 적립하는 게 이 회사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상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퇴직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일시에 목돈을 챙겨줘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이 퇴직금 주려고 파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부도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아예 법적으로 사회 적립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걸 방지를 하는 거죠. 미연에. 그래서 조금씩 떼서 예치를 해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회사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퇴직금이든 어떤 경영상의 문제든 중도에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을 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입장이 약간씩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다른 입장에서 나는 어떤 그 상담을 해야 될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부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근로자들은 IRP를 통한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요 차트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연금 IRP가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DB 또는 DC형으로 이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근로자가 받을 때는 IRP, 이게 이 IRP의 I가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이 DB형이든 DC형이든 회사에서 예치를 하던 거를 IRP로 가져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RP를 통한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은 설명드렸다시피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이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률 리스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왜 그런 말이 있어요. 헌법 위에 노동법 있다. 뭐 그런 말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시피 이 퇴직금, 이 근로복지 뭐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임금체불이라든지 어떤 해고 문제 때문에 근로자와 마찰이 생기시면 대표님들이 고용노동부에 소환돼서 가시죠. 그랬을 때 거기서 상담받는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 법적 지위가 경찰이에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뭐 그 법 집행도 가능한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률 리스크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대표자분께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를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제도가 연금 제도라는 거죠. 퇴직연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법인세 절감 및 합리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법인세 절감은 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행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제도는 지금 사내 예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퇴직금으로 DB나 DC형을 가입해야 그거를 경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또 현장 나가셔서 대표님들 만나시면 DB형이 뭔지 DC형이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으세요. 지금 퇴직급여 이거 그 따로 분개하셔도 경비 안 된다. 이제 비용 절감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DB형, DC형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요. 요 어떤 혜택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 입장에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가능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임금 채권 부담금 경감이란 부분이 있는데 요런 거는 부담금 50% 곱하기 퇴직연금 지급 보장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DB형은 사실상 퇴직금 제도처럼 그 근로자가 퇴직 직전 3년간에 이제 급여 평균을 구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요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옆에 DC형이 있는데 DC형이랑 약간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그에 따라서 이제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근로자 부분은 퇴직금 제도의 연속이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 가능. 요거는 DB형이 퇴직금 제도처럼 여기 이 산술식에 보시다시피 퇴직 시점 평균 임금 31분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DB형이 기업 입장에서 사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호봉에 따라서 퇴직 시점에 평균 31분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사실 DB입니다. DB. 이게 뭐냐면 defined인데 defined는 정해져 있다라는 용어고요. benefit.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변경했을 때 확정 급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 시점 평균의 31분을 이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내 예치가 아니라 사외 예치, 금융기관의 예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외 예치를 해서 이 기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잘 못한 거예요, 대표님이. 아니면 이 DB형 운영하는 어떤 책임자가 있으면, 인사부 뭐 직원이 있으면, 그걸 운영을 한 결과 생각보다 너무 그 자산 관리 실적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펀드에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분산 투자했더니 그러면 이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서 그걸 채워줘야 돼요. 그게 DB형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반대로 너무 운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사실 근로자한테 줘야 될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만 주면 돼요. 그래서 운영을 잘해야 된다라는 운용 부담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DB형은. 그럼 DC형을 좀 볼게요. DC형은 이 운영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예요. 그래서 근로자 DC 계좌에 기업이 12분의 1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이 DC형을 적립한다는 목적에서 계속 적립을 해주죠. 1년에 보통 한 번 내는데 이걸 적립해주면 회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몰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DB형 말씀드릴 때 그거랑 똑같이 말씀드리면 이걸 운영을 되게 열심히 잘 했더니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근로자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운영을 못해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그것도 근로자 거예요. 그냥 책임이 다 근로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efined는 이 DB형의 D와 DC형의 D가 똑같죠.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확정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뭐가 확정돼 있냐? 이거는 contribution, 기여가 확정돼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회사가 기여하는 분, 12분의 1씩 납입했잖아요. 그것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기여는 나는 확정해서 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너 책임이야. 근로자 책임이야. 라는 부분인 거죠. 그게 DB형과 DC형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저 위원님 진짜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혜택이 있느냐 부분에서 보시면 근로자 부분은 수급권 확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확정 기여형은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DB형보다 훨씬 회사의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막 운용을 하려고 하겠죠. 또는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위험하다 판단되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금이나 뭐 이런 거 넣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예금은 지금 금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자가 안 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봉호불호가 아니라 호봉제에 의해서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 31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또 사실 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C형을 가장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급권 확보라는 대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 돈으로 내가 퇴직급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이든 기업 입장이든 사실 DC형을 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거에 DB형을 많이 도입한 공사나 지자체, 뭐 공단 같은 큰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들이 현재 전부 다 DC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저도 이게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어떤 경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DC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당연히 회사에 DC형을 권해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권 확보라는 대의가 있고요. 그리고 초과 운영 수익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뒤집으면 운용의 손실도 근로자가 책임져야 된다. 보증이라는 건 없다. 라는 거죠. DB형은 보증이다. 그리고 재직 기간 중 어떤 사유를 충족하시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법정 사유는 제가 아까 컨텐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업 부분은 DB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이고요. IRP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있어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금융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은 IRP예요. 근데 단점은
이게 연금이라는 점인데, 연금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차야 되는 어떤 요건이 있고, 또 그거를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는 게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금융상품 중에 최고의 상품은 IRP입니다. 현행.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당연히 뭐 회사 대표님들 마찬가지고 이 IRP를 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이 스스로 퇴직급여 또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회사에서 DB형이나 DC형이든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근데 나는 조금 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퇴직금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퇴직급여가 좀 걱정이 되는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 스스로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을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추가로 좀 적립하고 싶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IRP라는 거죠. 네. 그래서 IRP는 추가 적립하는 용도로 첫 번째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용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제 실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이 퇴직급여를 IRP를 계좌 개설을 하시고 DB나 DC형에 있는 그 돈을 이체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체를 받은 다음에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거죠. DB형이나 DC형에서 직접적으로 연금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DB형이나 DC형은 계약자가 회사예요. 근데 IRP는 말 그대로 계약자가 개인인 거죠. 근로자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세액공제 및 은퇴자금 마련 목적으로 IRP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IRP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위원님 아시나요? 700만 원. 맞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2020년 개정세법에 의거해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9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죠. 50세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가 사실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13.2%를 환급받는다 그러면 그게 92만 4천 원인가요? 그래서 700만 원 내고 92만 4천 원을 돌려받는 거고, 이건 다시 말해서 기본 수익률이 13.2%에 시작된다라고 조금 확대 해석하면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IRP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해외 자산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자산 투자하시면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 이자 소득세나 뭐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직접 투자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저희 양도소득세율을 매기는 거 아시죠? 그런데 IRP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둘 다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요 연금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세, 아니면 이자 소득세가 2천만 원 넘으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죠.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객분들 중에 IRP 권하면, 이거 대표님들도 가입 가능하세요. 이거를 가입하시면은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 투자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해외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하는 혜택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거 적극적으로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RP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직할 때 A라는 회사에서 퇴직 시점에 IRP 계좌 개설을 해오라 그래요. 그러면 IRP 계좌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그 DB나 DC로 운영되어 있는 걸 여기로 이체를 하는 거고, B라는 회사에 가서 내가 이직을 하면은 그 B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DB형 또는 DC형에 이 IRP가 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가교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RP는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IRP를 적극 활용하시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님들께도 권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강의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퇴직연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외 유치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 보장 상품이죠. 그래서 1년에서 50년 만기에 우량한 금융기관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해요. 여기에는 예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권사 ELB, 보험사 GIC, 정기예금, 발행엄, RP, 국채 등. 여기 보시면 국채는 당연히 나라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예금을 가장 많이 선호하세요. 그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 그래서 다양한 정기예금을 실제 이 IRP 내에서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근로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IRP를 운영하면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하면 이거를 권해주시면 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투자형 상품은 이제 투자형 상품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그래도 간접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펀드만 얘기하시는데 펀드뿐만 아니라 ETF, ELS, DLS 및 채권 중에 좀 위험도 있는 채권. 그래서 뭐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의 회사채나 특수채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다양한 DB형 전용 사모 대체 펀드 투자도 제공이 되고 그거는 부동산 담보대출 펀드, 사모대출 펀드, 인프라 펀드, 헤지 펀드 등 아주 너무나 많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다양해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퇴직연금에 쏠리는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어떤 방증이겠죠. 네. 요 부분 좀 살펴볼게요. 퇴직연금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사내 보유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 인정하지 않는 대신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통한 사회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멘트 쓰시면 좋겠죠. 2016년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사내 유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인정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통한 사회적립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뭐 나중에 유튜브로라도 들으시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C 도입법인은 적립금액 전액이 송금이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장 나가시면 이미 도입한 법인 중에 DC보다 DB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DB 도입법인은 퇴직급여 추계 범위 내에서 적립금액 송금 인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최소 적립 수준을 충족하면서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DB 부담금 사회 적립 필요 이게 있는데요. 말 너무 어렵죠. 이 부분은 뭐냐면 올해까지 이제 단계별로 좀 높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거를 90%만 적립해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50%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DB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실 취지는 알겠어요. 나도 내가 기업하는 대표님이에요. 근데 나도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이 회사 운영을 적합하게 해서 회사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퇴직급여 쌓고 싶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대표님은 없어요. 다 쌓고 싶어요. 근데 회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쌓는 거죠. 근데 DC형은 처음부터 100% 거기를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근데 DB는 50%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도입한 법인이 많은 거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2020년까지는 90%를 이제 사회에 유치를 하고 10%는 유치 안 해도 돼요. 근데 21년부터는 100% 사회 유치하셔야 됩니다.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요. 퇴직금을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고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이게 어떤 일정 부분 충족하시면 일시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수급권 보장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근로자는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회사 대표님들은 그 법률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밀려 있으면 그게 채권단 구성되면 제일 채권이에요.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개인 자산 다 압류당하시고, 정말 대표님도 열심히 회사 운영하셨는데 정말 변법자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라는 거 반드시 위원님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 퇴직금 제도에 부합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도입을 어떻게 하는지 요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좀 보면요. 사실 말이 쉽지 퇴직연금 도입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법안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에 정비되어 있는 상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은 검토를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먼저 그 기업의 재무사항을 파악하셔야 돼요. 퇴직 부채 규모.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상 재무제표상에는 퇴직 예치금이 분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 여기에 있는 퇴직급여 어디에다가 쌓아 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표님들 다들 사실 그거 없지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게 퇴직 부채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냐라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 현금흐름 그에 따라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연하게도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 재무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고객 정보 수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제도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표님이랑 당연히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관계 정리까지 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서 대표님이랑 너무나 쉽게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임직원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 설명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DC형은 근로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현행 만약에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의 100% DC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근로자 1대1 상담 및 자산 배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뿐만 아니라 대표님 이하 뭐 이사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사진 분들까지도 다 상담이 가능하고요. 근로자도 다 상담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인 거죠. 그리고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규약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지청에 규약을 신고하셔야 되고,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근로자 동의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도 운영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나는 이 회사에 적합한 연금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자유로운 회사 출입과 세미나 및 면담이 진행 가능해요. 그 이유는 연 1회 법정 가입자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있어요. 이제 회사에. 그래서 우리는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대표님들 좀 아시면은 이거 오래 하신 대표님들은 저희한테 이제 소위 쇼부를 치시죠. 이제 회사 근로자들 다 모아놓고 이거 세미나 하기가 회사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이거 했다라고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안 됩니다.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당연히 위원님들 다양한 영업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이거 노조위원장 만나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최적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증가, 가입자의 확대, 대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 도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기존에 만약에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컨설팅도 필요하겠죠. 그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직원의 자산운용 선택권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적의 퇴직연금 솔루션을 보유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제도 운영, 자산 배분, 제도 혜택, 그리고 퇴직연금 수수료도 저렴하다라는 강점으로 저희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추가 선정 또는 단독 선정하기를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가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소득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이거를 다 대리해줘요. 금융기관에서. 근데 이것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리해주는 건 아니고 그 금융기관에서 대리해주는 회사를 당연히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코테라 저희 협회 이름을 좀 써서 좀 바꿨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제안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테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HR 노무 부분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좀 함께 수행해 드리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나가서 하는 거죠. 세무회계도 보다 더 완벽한 컨설팅을 저희들이랑 협의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어떤 좀 이렇게 1인이 하는 어떤 컨설팅을 받으시다가 대기업에서 하는 컨설팅 받으시면 만족도가 빡 올라가시면서 저희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임직원을 위한 부가 서비스, 요거는 별거 아니지만 또 이런 거에 의미 두시는 또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건강검진 뭐 좀 할인해드린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고객 금융서비스 지원해드린다 라는 점, 그리고 연금고객 전용 복리후생 혜택을 줄 수 있는 몰을 런칭해드려요, 따로. 그래서 이제 VIP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어떤 팩트, 최소한의 팩트인데 요거 받아서 저희들이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그 퇴직연금 팀이 가서 이제 제도 규약부터 다 만드는 거예요. 작업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규약상 여러 가지 고민사항들이 있고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 받으신 분들은 그거 좀 보시고요. 여기 뒷부분에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퇴직연금 제도 운영,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고, 뭘 준비하셔야 되고, 뭘 고려하셔야 되고, 어떤 법안을 보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열거를 해놨는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세법, 뭐, 노동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거 지키시지 않으시면 뭐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벌금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대표님들께 얘기해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시는 거를 해지할 수 있는 상담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 내가 직접 누군가에 의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거를 권해서 나는 이에 따라서 소득을 창출해보고 싶다. 라는 위원님이 계시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3월 달에 하고, 한 4분 정도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차트를 넣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투자권유 대행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투자권유 대행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펀드 투자 상담사, 두 번째는 증권 투자 상담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취득하시면 나는 금융사에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펀드 투자 상담사나 증권 투자 상담사 부분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한국 노무사회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또 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신 다음에 우리가 증권사나 보험사에 등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보험사에는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상품도 너무 부족하고요. 운영 노하우도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 나가서 상담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한테 떨어진 수수료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증권사를 꼭 반드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턱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난이도를 따져본다면 펀드 투자 상담사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 증권 투자 상담사가 쉽고, 그 다음이 퇴직연금 모집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이 약간 2018년에 FA라는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현행법상 지금 투자 상담사로만 등록이 되어도 퇴직연금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좀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별도로 제가 질의를 받아서 좀 이렇게 솔루션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을 하셔서 한다면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추가로 따지 않으셔도 나는 투자권유 대행인만으로도 퇴직연금을 일단 유치를 하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간접 투자 상품인 경우에 특히 펀드를 좀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펀드를 운영하시니까. 그래서 펀드를 보시면 연간 수수료가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품마다 뭐 운영하는 운용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발생하는 수수료의 60%가 받아가시는 수수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하는 어떤 사이즈가 100억이다 라고 보시면은 거기에서 유치되어 있는 자산 기준으로 뭐 추가로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근데 받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서 좀 빠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1%가 수수료의 어떤 러프하게 봤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억이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60%가 이제 그 퇴직연금 모집인 또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별도로 PPT를 만들지 않았고 차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힘드시겠지만 별도로 문의를 좀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금 피크제 솔루션을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아까 초반부에 중도 인출 DC형인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도 인출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뭐 홍수, 뭐 이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파손됐을 경우에,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데 집을 사는 경우에, 아니면 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받았을 경우에 등등의 나라에서 정해놓은 6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전 정부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호봉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법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정치적 발언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 이제 한 개인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피크가 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봉제에 의해서 내가 단순히 이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를 올리는 건 부당하고 이제 기업에서도 너무 부담이니까 그건 부당하고 그때부터 임금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퇴직급여 제도에서 보면 우리가 그 퇴직 시점에 평균 31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유리한 거죠. 호봉제니까. 근데 임금 피크제를 보면은 임금 피크제의 나이가 내가 임금 피크제 도입되는 나이 이후부터는 급여가 줄어요. 오히려. 그럼 줄이면 당연히 그 퇴직 시점의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때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지금 저는 솔직히
좀 대박이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가 저희한테.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어떤 근로자나 회사를 좀 찾아가셔서 이거를 좀 컨설팅 하실 수 있으면 대규모의 어떤 퇴직급여를 본인의 그 관리 자산으로 유치하실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중간정산 예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나 이런 데 가시면 근무를 뭐 보통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이제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이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보통 이제 퇴직금이나 또는 이제 퇴직 그 DB형으로 쌓여져 있는 금액이 한 2억, 3억 뭐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한번 계산 머릿속에서 해보시면 10분에서 100분만 유치를 하셔도 여기에서 우리는 추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료 받아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매달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할 거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